어니스트 해밍웨이 장편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5부 41. 어느 날 새벽 3시쯤 나는 캐서린이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괜찮아 캣? 달링, 진통이 좀 있어요. 규칙적으로?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진통이 주기적으로 오면 병원에 갑시다. 나는 몹시 졸음이 쏟아져 다시 잠들었다가 잠시 후 다시 깨어났다. 의사를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캐서린은 말했다. 아무래도 때가 온 것 같아요. 나는 전화기로 가서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통이 얼마나 자주 옵니까? 의사는 물었다. 진통이 몇 분마다 와, 캐트? 15분마다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병원으로 가도록 하십시오. 의사가 말했다. 나도 곧바로 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부르기 위해 정거장 옆 차고에 연락을 했다. 한참 동안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마침내 어떤 남자와 통화하여 곧 택시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캐서린은 옷을 입고 있었다. 가방은 병원에서 필요한 물건들과 아기 옷으로 가득했다. 바깥 복도로 나가 벨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야간 당직자 외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직접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 가방을 싣고 캐서린을 태운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야간 당직자가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차도로 내려가는 석조 계단에 앉아 택시를 기다렸다. 밤 공기는 맑았고 하늘의 별들이 총총했다. 캐서린은 아주 흥분한 상태였다. 진통이 시작되어 너무 기뻐요. 잠시 뒤엔 모든 게 끝날 테니까. 당신은 정말 용감한 여자야. 난 두렵지 않아요. 택시가 빨리 와주면 좋겠는데. 부릉거리는 차 소리가 거리에서 들려오더니 곧 전조등 불빛이 보였다. 택시가 진입로로 들어왔다. 내가 캐서린의 승차를 돕고 운전기사는 가방을 앞자리에 실었다. 병원으로 갑시다. 나는 말했다. 병원에 도착해 우리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접수대에 앉은 여직원이 캐서린의 이름, 나이, 주소, 친척, 종교를 접수대장에 적었다. 종교가 없다고 말하자 여직원은 그 칸에 가로로 작대기를 그었다. 그녀는 캐서린 헨리라고 이름을 말했다. 입원실로 모시겠습니다. 여직원이 말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여직원이 엘리베이터를 세우자 우리는 복도에 내려 그녀를 따라갔다. 캐서린이 내 팔을 꽉 붙잡았다. 이 방입니다. 여직원이 말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우세요. 여기 이 잠옷을 입으시고요. 내 잠옷이 있는데요. 캐서린이 말했다. 병원 잠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여직원은 대답했다. 나는 밖으로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직원은 문가에서 말했다. 캐서린은 비좁은 침대에 병원 잠옷을 입은 채 누워 있었다. 평범하고 펑퍼짐한 것이 마치 무명 시트로 만든 듯한 잠옷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쿡쿡 쑤셔요. 캐서린이 말했다. 여직원은 캐서린의 손목을 쥐더니 시계를 보며 진통 주기를 쟀다. 이번 것은 굉장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그 고통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의사는 어디 있나요? 나는 여직원에게 물었다. 주무시고 계세요? 필요하면 오실 겁니다. 이제 부인에게 분만전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잠깐 밖에 나가 계시겠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나는 복도로 나왔다. 아무 장식도 없는 복도에는 창문 2개와 닫힌 문들만 쭉 늘어서 있을 뿐이었다. 병원 냄새가 심하게 났다. 나는 의자에 앉아 마룻바닥을 내려다보며 캐서린을 위해 기도했다. 들어오세요. 간호사였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달링, 캐서린이 나를 불렀다. 어때? 이제 진통이 자주 찾아와요. 그녀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가 다시 미소 지었다. 이번 건 진짜예요. 간호사님, 내 등에 다시 손을 얹어주겠어요? 도움이 된다면요? 간호사는 말했다. 달링, 밖으로 나가서 뭐라도 먹고 와요. 간호사님 말이 이런 건 오래 간대요. 첫 출산은 의뢰 오래 끕니다. 간호사가 덧붙였다. 제발 밖에 나가서 뭘 좀 먹어요. 난 정말 괜찮아요. 잠깐만 더 있다가.
진통은 아주 규칙적으로 왔다가 가라앉았다. 캐서린은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 그녀는 진통이 심한 것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진통이 누그러지기 시작하면 실망하면서 부끄러워했다. 달링, 나가줘요. 당신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번 건 좋았어요. 난 착한 아내가 될 거고 아기도 별탈 없이 낳고 싶어요. 달링, 제발 나가서 요기를 하고 와요. 당신이 곁에 없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간호사님이 이렇게 잘해주는데요 뭐. 식사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그럼 다녀올게 달링. 잘 견디고 있어. 다녀와요. 캐서린이 말했다. 내 목까지 맛있게 들어요. 아침 먹을 만한 곳이 있나요? 나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이 거리를 따라가면 광장에 카페가 있어요. 지금쯤이면 열려 있을 거예요. 밖은 동틀 무렵이었다. 나는 텅 빈 거리로 내려가 카페로 갔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아연을 입힌 카운터 앞에 서니 늙은 주인이 화이트 와인 한 잔과 브리오슈를 내주었다. 브리오슈는 어제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와인에 적셔 먹고 이어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이 시간에 여기엔 무슨 일로? 노인이 물었다.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입원했습니다. 그렇군요. 행운을 빕니다. 와인 한 잔 더 주세요. 그가 병을 들어 따라주던 중 와인이 조금 넘쳐 아연 카운터 위로 살짝 흘렀다. 나는 두 번째 잔을 다 마시고 값을 치른 다음 밖으로 나왔다. 길가에는 집에서 내놓은 쓰레기통들이 미화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개 한 마리가 쓰레기통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뭘 먹으려고? 나는 혹시 개에게 꺼내줄 것이 있나 싶어서 쓰레기통을 들여다봤다. 커피 찌꺼기와 먼지와 시든 꽃이 전부였다. 아무것도 없어, 개야. 내가 중얼거렸다. 개는 길 건너로 달려갔다. 나는 캐서린이 입원한 층까지 계단 병원을 걸어 올라간 다음 복도를 따라 병실로 갔다. 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여니 방은 비어 있었다. 캐서린의 가방은 아까 의자에 놓인 그대로였고 잠옷은 벽의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나는 밖으로 나와 복도를 따라가면서 사람을 찾았다. 그때 한 간호사가 눈에 띄었다. 헨리 부인은 어디에 있죠? 어떤 부인이 방금 분만실로 가던데요? 어디인가요? 안내해드리죠. 그녀는 나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캐서린이 시트를 덮어쓴 채 테이블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간호사는 그 옆 한쪽에 서 있었고 맞은편에는 의사가 어떤 기계 옆에 있었다. 튜브에 달린 고무 마스크를 한 손에 든 채였다. 가운을 드릴 테니 입고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이리로 오세요. 그녀는 내게 하얀 가운을 입히고 목덜미 쪽에 안전핀을 꽂아 고정시켰다. 자, 들어오세요. 그녀를 따라 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달링, 캐서린이 말했다. 긴장한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당신이 헨리 씨인가요? 의사가 물었다. 예, 선생님. 산모의 용태는 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의사는 대답했다. 진통이 올 때 질소 가스를 주입하기 쉽도록 이리로 데려왔습니다. 지금 주입해주세요. 캐서린이 말했다. 의사는 고무 마스크를 캐서린의 얼굴에 씌운 다음 다이얼을 돌렸다. 나는 캐서린이 급하게 심호흡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녀는 마스크를 치웠다. 의사가 작은 밸브를 잠갔다. 이번엔 심하지 않았어요. 좀 전에 굉장한 게 왔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음성이 높아졌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다시 해주세요. 캐서린이 말했다. 그녀는 얼굴에 고무 마스크를 바짝 대고 숨을 가쁘게 쉬었다. 약간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마스크를 떼고 미소를 지었다. 이번 건 심했어요. 캐서린이 말했다. 굉장히 심했어요. 달링, 염려하지 말아요. 가봐도 돼요. 아침 식사를 해요. 여기 있을게. 우리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쯤이었다. 낮 12시가 되었는데도 캐서린은 여전히 분만실에서 진통을 겪고 있었다. 진통은 다시 누그러졌다. 그녀는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쾌활했다. 달링, 마음대로 안 되네요. 정말 미안해요. 아주 쉽게 끝낼 줄 알았는데. 자, 또 왔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마스크를 쥐고 얼굴을 덮었다. 의사는 다이얼을 돌리고 지켜보았다. 곧 질소가스 주입이 끝났다. 엄청 심한 건 아니었어요. 캐서린은 미소 지었다. 난 질소가스에 반하게 된 것 같아요. 효과가 놀라워요. 집에 하나 장만하자고 나는 말했다. 또 왔어요. 캐서린이 급히 말했다. 의사는 다이얼을 돌리고 시계를 보았다. 주기는 얼마나 됩니까? 내가 물었다. 약 1분이군요. 점심은 안 드십니까? 조금 이따가 들겠습니다. 선생님, 뭘 좀 잡수세요. 캐서린이 말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정말 죄송해요. 남편이 질소가스를 주입하면 안 될까요? 괜찮으시다면 그러죠. 의사는 말했다. 다이얼은 2번까지 돌리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손잡이가 달린 다이얼에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지금 해줘요. 캐서린이 말했다. 그녀는 마스크를 얼굴에 꼭 붙였다. 나는 2번으로 다이얼을 돌렸다가 캐서린이 마스크를 떼자 다이얼을 잠갔다. 내게 뭔가 일을 시켜준 의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당신이 해냈군요. 캐서린이 말하면서 내 손목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럼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가스에 약간 취한 것 같았다. 옆방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언제든 부르세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나는 의사가 식사를 하고 잠시 뒤에 드러누워 담배 피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캐서린은 점점 지쳐갔다. 내가 이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당신은 할 수 있어. 힘껏 노력하고 있어요. 아랫배에 힘을 주는데도 그만 가버리는군요. 또 왔어요. 가스를 주입해줘요. 오후 2시쯤 나는 외출하여 점심을 먹었다. 카페에는 2~3명이 커피와 버찌 술 혹은 포도 브랜디 잔을 앞에 놓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나도 식탁에 앉았다. 식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웨이터에게 물었다. 점심시간은 지났습니다. 요기가 될 만한 건 없나요? 슈크루트는 있습니다. 슈크루트와 맥주 주세요. 맥주는 작은 잔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큰 잔으로 드릴까요? 작은 잔을 주세요. 약한 걸로. 웨이터는 술을 뿌려 따끈하게 찐 양배추에 소시지로 속을 채우고 그 위에 햄 조각을 얹은 슈크루트 한 접시를 가져왔다. 나는 그 요리를 먹으며 맥주를 마셨다. 배가 몹시 고팠다. 카페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한 테이블에서 카드놀이가 한창이었다. 내 옆에 테이블에서는 두 남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담배를 피웠다. 카페 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아침을 먹었던 아연 카운터에는 지금 3사람이 앉아 있었다. 노인, 검은 드레스 차림으로 앉아 식탁으로 내가는 음식 하나하나를 눈여겨보는 뚱뚱한 부인, 앞치마를 두른 소년. 저 뚱뚱한 여자는 애를 몇이나 낳았을까? 어떻게 낳았을까? 하고 나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슈크루트를 남김없이 먹고 나서 병원으로 되돌아갔다. 이제 거리는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밖에 내놓았던 쓰레기통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끼었지만 가끔씩 해가 비쳤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복도를 지나 흰 가운을 벗어놓았던 캐서린의 병실로 갔다. 가운을 입고 목덜미 부분을 안전핀으로 고정시켰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턱수염을 기른 가짜 의사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복도를 지나 분만실로 갔다. 문이 닫혀 있어서 가볍게 두드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손잡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의사가 캐서린 곁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는 병실 저쪽 끝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남편분이 오셨어요. 의사가 캐서린에게 알려주었다. 달링, 의사 선생님은 참 훌륭하세요. 캐서린의 목소리는 아주 이상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심한 진통이 찾아오면 계속 가스를 주입하여 견뎌내게 해줘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선생님 참 훌륭하세요. 당신
가스에 취했군. 내가 말했다. 알아요. 캐서린은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가스를 주입해줘요. 가스! 그녀가 마스크를 움켜쥔 채 짧게 심호흡을 하면서 헐떡이자 인공호흡 장치에서 찰칵찰칵 소리가 났다. 이윽고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고 의사는 왼손을 뻗어 마스크를 벗겼다. 굉장한 진통이에요. 캐서린이 말했다. 목소리가 정말 이상했다. 달링, 이제는 안 죽을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요. 당신도 기쁘죠? 다시는 그런 고비에 빠지면 안 돼. 그럼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달링, 난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되나요? 의사가 거들었다. 남편을 두고 죽는다니 말이 안 돼요. 아, 그럼요. 안 죽을래요. 죽고 싶지 않아요. 죽는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또 왔어요. 가스를 주입해줘요. 잠시 후 의사가 말했다. 헨리 씨, 잠깐 나가주시면 산모를 진찰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내 상태를 살피려는 거예요. 달링, 잠시 후에 돌아와요. 남편이 잠시 나갔다가 다시 와도 되겠죠, 선생님? 그럼요. 의사가 대답했다. 들어오셔도 좋을 때 알려드리죠. 나는 문을 열고 나와 복도를 따라 캐서린이 출산 뒤에 머무를 방으로 갔다. 의자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다. 점심 먹으러 나갔을 때 사둔 신문이 우도새에 있어서 그것을 꺼내 읽었다. 해질 무렵이라 나는 전등을 켜고 신문을 읽었다. 이윽고 신문 읽기를 그만두고 전등을 끈 채 어스름이 내려앉은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다. 의사가 왜 나를 부르지 않는지 궁금했다. 어쩌면 내가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게 좋은 건지도 모른다. 내가 잠시 밖에 나가 있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10분이 지나도 안 부르면 부르든 말든 가봐야지. 아, 가엾고 가엾은 캐트.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나눈 대가다. 이것이 덫의 결말이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얻는 결과다. 그렇지만 고맙게도 질소가스가 있다. 이런 마취제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견뎠을까? 일단 고통이 시작되면 물방아를 돌리는 물처럼 계속해서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 캐서린은 임신 기간을 순조롭게 보냈다. 그리 나쁘지 않았다. 입덧도 거의 없었다. 마지막까지도 심하게 괴로워한 일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고통이 그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다. 그 어떤 수단을 들이대도 그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 빌어먹을 고통. 우리가 결혼식을 50번 올린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만약 그녀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 그녀는 죽지 않아. 요즘 아이를 낳다가 죽는 여자는 거의 없으니까. 모든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하지만 그녀가 죽는다면? 안 죽는다니까. 죽긴 왜 죽어. 그녀는 지금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을 뿐이야. 초산의 진통은 을에 질질 끌기 마련이니까. 그녀는 단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것뿐이야. 나중에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회상할 것이고, 캐서린은 뭐 지나고 보니 그리 힘든 것도 아니었다고 대범하게 말하겠지. 하지만 그녀가 죽는다면? 그럴 리 없어. 그래. 하지만 그녀가 죽는다면? 죽을 리 없다니까. 바보 같은 소리 좀 작작해. 그냥 힘든 고비일 뿐이야. 그녀가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건 자연의 이치야. 초사는 늘 질질 끌기 마련이라잖아. 그래. 하지만 그녀가 죽는다면? 그럴 리 없다니까. 어째서 죽는단 말이야? 죽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 아기가 태어나려는 것뿐이야. 밀라노 미국 병원에서 한밤중에 나눈 사랑의 부산물로 저 녀석이 태어나려는 것뿐이라고. 애를 먹이다가 태어나면 나는 저 녀석을 잘 보살펴주고 사랑을 쏟겠지. 하지만 그녀가 죽는다면? 안 죽을 거야. 하지만 죽는다면?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멀쩡해. 하지만 그녀가 죽는다면?
그럴 수는 없다니까. 하지만 그녀가 죽는다면. 어이, 자넨 그땐 어떻게 할 건가? 만약 그녀가 죽는다면. 의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선생님, 아내는 어떻습니까? 진전이 없어요. 그는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진찰을 해봤는데. 그는 진찰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래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진전이 없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겸자분만인데 그건 아이한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살을 찢어 놓을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하고, 다른 하나는 제왕절개 수술입니다. 제왕절개 수술엔 어떤 위험이 있죠? 만약 그녀가 죽는다면? 자연분만보다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수술하십니까? 예, 수술 준비를 하고 필요한 인원을 모으려면 1시간쯤 걸리겠죠.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떤가요? 제왕절개 수술을 권합니다. 만약 제 아내라면 제왕절개 수술을 하겠어요. 수술 후유증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흉터가 조금 남을 뿐이죠. 감염될 가능성은요? 겸자분만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 그냥 놔두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부인은 이미 체력을 상당히 잃었습니다. 수술이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수술해 주십시오. 나는 말했다. 가서 수술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나는 분만실로 돌아갔다. 간호사가 캐서린 곁에 있었다. 캐서린은 불룩 나온 배를 시트로 가린 채 몹시 창백하고 피로한 모습으로 테이블에 누워 있었다. 수술하라고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물었다. 응. 정말 잘했네요. 1시간이면 다 끝난다니까. 달링, 난 완전히 지쳤어요.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요. 가스를 주입해줘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심호흡을 해봐. 하고 있어요. 가스가 더 이상 안 들어요. 효과가 없어요. 새 실린더를 가져다 줘요. 나는 간호사에게 말했다. 새 것인데요? 달링, 내가 바보예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스가 이제 효과가 없어요. 정말 아기를 낳고 싶었고 어려움없이 지나가려 했는데 이젠 기운이 바닥나고 온몸이 산산조각 났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달링, 전혀 듣지 않아요. 진통만 그친다면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발 달링, 이 고통을 멈춰줘요. 또 왔어요. 제발. 그녀는 마스크 속에서 흐느끼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효과가 없어요. 듣지 않아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달링, 신경 쓰지 마요. 제발 울지 말아요. 내 걱정은 마요. 그저 몸이 갈갈이 찢긴 것뿐이에요. 가엾은 양반, 당신을 사랑해요. 나 곧 좋아질 거예요. 이번에는 잘해볼게요. 의사들이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을까요? 내게 뭔가 조치해줄 수 없을까요? 효과가 나도록 해볼게. 다이얼을 끝까지 돌려볼게. 지금 주입해줘요. 나는 다이얼을 끝까지 돌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다가 마스크 쥔 손을 축 늘어뜨렸다. 나는 가스 주입을 멈추고 마스크를 벗겼다. 아주 먼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듯 그녀는 의식을 회복했다. 달링, 멋진 한방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내게 잘해주는군요. 용기를 내. 마냥 주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당신을 죽일지도 모르거든.
달링, 이젠 용기도 바닥났어요. 난 완전히 부서졌어요. 산산조각이 났다고요. 이제 똑똑히 알겠어요. 누구나 겪는 일이야. 하지만 지긋지긋해요. 고통은 사람을 완전히 부수어 놓을 때까지 멈추질 않아요. 1시간이면 다 끝날 거야.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달링, 난 죽고 싶지 않아요. 죽긴 왜 죽어? 내가 약속해. 당신을 남겨두고 죽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지쳐서 꼭 죽을 것만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고통이 심하면 누구나 그렇게 느껴. 계속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죽으면 어떻게 하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테야. 빨리 가스를 주입해줘요. 빨리. 잠시 후 그녀가 중얼거렸다. 안 죽을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당연하지. 당신은 안 죽어. 내 곁을 지켜줄 거죠? 수술을 지켜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요. 그냥 거기 있어줘요. 물론이지. 내내 곁에 있을게. 정말 고마워요. 자, 가스를 주입해줘요. 좀 더 세게 넣어줘요. 듣지를 않아. 나는 다이얼을 3으로 돌렸다가 다시 4로 돌렸다. 의사가 돌아오면 좋겠는데 나는 2를 넘어가는 숫자가 무서웠다. 마침내 처음 보는 의사가 간호사 2명과 함께 들어와 캐서린을 바퀴 달린 들것에 올려놓고 복도로 나갔다. 들것은 복도를 급히 지나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간을 내기 위해 벽에 바싹 붙어섰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문이 열리자 고무바퀴는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향했다. 캡과 마스크 탓에 나는 의사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다. 또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이 몇 명 더 있었다. 뭔가 좀 해주세요. 캐서린은 말했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선생님, 뭔가 효과가 나게 해주세요. 한 의사가 그녀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웠다. 문 사이로 밝고 작은 원형 극장 같은 수술실이 보였다. 저쪽 문으로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간호사가 내게 말했다. 흰 테이블과 조명등이 내려다 보이는 난간 뒤에 의자들이 있었다. 나는 캐서린을 바라보았다. 얼굴에 마스크를 쓴 그녀는 이제 조용해져 있었다. 그들이 들것을 앞으로 밀었다. 나는 얼굴을 돌리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간호사 둘이 서둘러 수술 참관실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제왕절개 수술이야? 한 간호사가 말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할 모양인가 봐. 또 다른 간호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제 시간에 맞춰 왔네. 운이 좋지 않니? 그들은 참관실로 이어지는 문으로 들어갔다. 또 다른 간호사가 빠른 걸음으로 왔다. 그녀도 서둘렀다. 안으로 쭉 들어가세요. 저 안으로. 그녀가 말했다. 난 밖에 있겠습니다. 그녀는 급히 들어갔다. 나는 복도를 오락가락 하면서 거닐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두려웠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은 어둑했지만 창에서 비치는 불빛을 통해 비가 내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복도 맨 끝방으로 들어가 유리 서랍장 안에 늘어선 약병들의 이름표를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이내 밖으로 나와 텅 빈 복도에서 수술실 문을 지켜보았다. 한 의사가 간호사를 데리고 나왔다. 그는 가죽을 갓 벗겨낸 토끼 같은 것을 두 손에 든 채 급히 복도를 가로질러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들어간 문으로 따라가 보니 그들은 갓난 아기에게 뭔가 처치하고 있었다. 의사가 아기를 들어 내게 보여주었다. 그는 아기의 발을 거꾸로 잡고 쳐들어 손바닥으로 등을 찰싹 때렸다. 아기는 괜찮나요? 굉장한데요. 5kg은 나가겠어요. 나는 아이에 대하여 아무런 감정도 가질 수 없었다. 나와는 무관한 존재였다.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그들은 아기를 씻어 뭔가로 감쌌다. 거무스름한 작은 얼굴과 거무스름한 손이 보였다.
꼼지락거리지도 않았고 우는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의사는 아이에게 뭔가 조치를 취했다.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별로, 나는 대답했다. 제 애미를 죽일 뻔했잖아요. 그건 꼬마의 잘못이 아니죠. 아들을 원하지 않았나요?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말했다. 의사는 바쁘게 아기를 주물렀다. 그러더니 발을 거꾸로 잡고 아기의 등을 때렸다. 그런 장면을 계속 지켜보고 싶지 않아 나는 복도로 나왔다. 이제는 들어가서 캐서린을 봐도 되겠지. 나는 문으로 들어가 대기실 쪽으로 좀 더 내려갔다. 난간 뒤에 섰던 간호사들이 자기들 쪽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쪽에서도 잘 보였다. 나는 캐서린이 죽은 줄 알았다. 꼭 죽은 사람 같았다. 잿빛으로 바뀐 얼굴의 일부가 간신히 보였다. 아래쪽 조명등 아래에서 의사가 길고 두툼하게 벌어진 상처를 핀셋으로 꿰매고 있었다. 마스크를 쓴 또 다른 의사는 마취제를 주입했다. 마스크를 쓴 두 간호사들이 의료기구를 건네고 있었다. 마치 종교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광경 같았다. 마음만 먹었다면 수술의 전 과정을 지켜볼 수도 있었지만 안 본 것이 다행이었다. 그녀의 배를 가르는 과정을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의사가 구두 수송공처럼 날렵하고 능숙한 솜씨로 부어오른 절개 부위를 꿰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상처 봉합이 끝난 뒤 나는 복도로 나와 다시 어슬렁거렸다. 이윽고 의사가 나왔다. 환자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보고 계셨나요? 그는 피곤해 보였다. 봉합 장면을 보았습니다. 절개 부위가 몹시 길더군요.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예. 흉터는 깨끗이 아물까요? 아, 물론이죠. 잠시 후 그들은 바퀴 달린 들것을 밀고 나오더니 황급히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다. 나도 곁에서 따라갔다. 캐서린은 신음하고 있었다. 아래층에 도착한 그들은 캐서린을 입원실 침대에 눕혔다. 나는 침대 발치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방에는 간호사가 있었다. 나는 일어나 침대 곁에 섰다. 방 안은 어두웠다. 캐서린이 손을 내밀었다. 달링. 몹시 약하고 피곤에 지친 목소리였다. 그래, 달링. 아기는요? 쉿.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말했다. 아들이야. 크고 통통하고 거무스름한 녀석이야. 정상인가요? 응, 건강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간호사의 시선이 느껴졌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캐서린이 말했다. 그리고 지독하게 아팠어요. 당신은 괜찮아요? 난 괜찮아. 당신 피곤하니까 얘기하지 마. 당신은 내게 정말 잘 대해주었어요. 아, 달링, 지독하게 아팠어요. 아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늙은이 얼굴처럼 주름 잡힌 게 꼭 가죽을 벗겨놓은 토끼 같더군. 밖으로 나가셔야겠어요? 간호사가 끼어들었다. 부인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가 있어야겠어? 나가서 뭔가 먹어요. 아니, 병실 밖에 있을게. 나는 캐서린에게 키스했다. 그녀의 잿빛 얼굴은 연약하고 피로에 절어 있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간호사에게 말했다. 그녀는 나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나는 복도를 조금 걸었다. 아기가 어떻게 됐나요? 내가 물었다. 모르세요? 예. 살아나지 못했어요. 죽었나요? 호흡을 시킬 수 없었답니다. 탯줄이 목에 감겼다나 뭐 그랬대요. 그래서 죽었군요? 예, 정말 유감이에요. 아주 잘생긴 사내 녀석이었는데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산모 곁으로 돌아가 주세요. 나는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곁에는 간호사의 보고서가 클립에 끼워진 채 매달려 있었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보이는 것이라곤 어둠과 창문의 불빛을 뚫고 내리는 빛뿐이었다. 바로 그거였군. 아기가 죽었군. 그래서 의사가 당황해하고 피곤해 보였던 거군. 하지만 어째서 아기를 데리고 방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쩌면 아기가 되살아나 호흡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지. 내게 종교는 없지만 아이에게 세례를 주었어야 마땅한 일 아니었을까? 하지만 전혀 숨을 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기는 아예 숨을 쉬지 않았어. 살아있지 않았던 거야. 캐서린의 뱃속에서는 숨을 쉬었지. 아기가 캐서린의 배를 툭툭 차는 건 내가 종종 만져봤으니까. 하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은 그런 발길질이 없었어. 어쩌면 그동안 내내 질식한 채 죽어 있었는지도 몰라. 가엾은 것. 나도 제기랄.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지. 그렇게 죽으면 태어난 이후에 이런 죽음의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되겠지. 이제 캐서린은 죽을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고.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지. 결코 그 의미를 깨우칠 시간의 여유도 없이.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진 다음 세상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지받는 거야. 그리고 그 규칙의 베이스에서 떨어지자마자 세상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지. 아니면 아이모처럼 어이없게 죽여버리거나 또는 리날디처럼 매독에 걸리게 해서 천천히 죽이지. 결국 죽이는 건 마찬가지야. 그건 확실해. 잠시 유예해줄 뿐 결국에는 죽여버리지. 언젠가 캠프에 나갔을 때 이런 것을 보았다. 나는 화투불에 장작을 올려놓자 개미들이 그 장작에 잔뜩 달라붙었다. 장작이 타기 시작하자 개미는 떼를 지어 먼저 불타는 중심부로 몰려갔다가 되돌아서서 장작 끝으로 달아났다. 끝에 몰린 개미들은 불 속으로 떨어졌다. 어떤 놈들은 몸에 화상을 입어 납작해져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불길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대부분은 불길 쪽으로 몰려갔다가 장작 끝으로 되돌아 나와 뜨겁지 않은 장작 끝에 떼를 지어 몰렸고 결국엔 불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개미들로서의 세상의 종말이 온 셈이겠지. 구세주가 될 멋진 기회가 내게 왔으니 화투불에서 장작을 집어 개미들이 도망칠 수 있는 곳으로 던져줄까? 하지만 나는 그저 장작에 물 한 컵을 끼얹었을 뿐이다. 그것도 컵에 있던 물을 비우고 위스키를 따른 다음 다시 물을 탈 생각으로. 불타는 장작에 끼얹은 물은 개미를 삶아 죽이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나는 이제 복도에 앉아 캐서린의 상태가 어떤지 알기 위해 기다렸다. 간호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수술실 문으로 다가가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복도에는 밝은 불을 켜둔 반면 방 안은 어두웠기 때문이다. 이윽고 침대 곁에 앉아있는 간호사와 베개를 벤 캐서린의 머리가 보였다. 시트를 덮고 있는 그녀의 몸이 홀쭉했다. 간호사가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일어서더니 문으로 다가왔다. 어때요? 나는 물었다. 아무 일 없어요. 외출하여 저녁 식사를 하시고 다시 오세요. 나는 계단을 내려가 병원의 문을 열고 나와 비를 맞으면서 어두운 거리를 따라 카페로 걸어갔다. 카페 안에는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식탁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앉을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았다. 웨이터가 다가와 나의 젖은 코트와 모자를 바꿔서 나이 지긋한 남자가 앉아있는 식탁의 좌석으로 안내해 주었다. 그 남자는 맥주를 마시면서 석간신문을 읽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웨이터에게 오늘의 요리가 무엇인지 물었다. 송아지 스튜였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요리가 있죠? 햄, 에그나 치즈를 곁들인 달걀 혹은 슈크루트가 있습니다. 슈크루트는 점심때 먹었는데 나는 말했다. 그렇군요. 그는 대답했다. 맞아요. 점심때 그걸 드셨죠. 정수리가 벗어져 있고 나머지 머리를 매끈하게 빗은 중년의 남자였다. 얼굴에는 친절한 표정이 배어 있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햄, 에그 아니면 치즈를 곁들인 달걀로 할까요? 햄, 에그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맥주. 작은 잔이죠? 그렇소. 기억납니다. 낮에도 그 맥주를 드셨지요.
나는 햄에그를 먹고 맥주를 마셨다. 햄에그는 동그란 접시에 나왔는데 햄을 밑에 깔고 달걀을 위에 얹은 것이었다. 무척 뜨거워서 처음 한 입을 베어 먹자마자 얼른 맥주를 한 모금 마셔서 입안을 식혀야 했다. 배가 고픈 나머지 나는 웨이터에게 한 접시를 더 주문했다. 맥주도 여러 잔 마셨다. 나는 멍하니 앉아서 맞은편 사람이 들고 있는 신문을 읽었다. 영국군 전선이 돌파되었다는 기사였다. 내가 뒷면을 읽는 것을 눈치챈 그 신사는 신문을 접어버렸다. 나는 웨이터에게 신문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까 생각했지만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다. 실내 공기가 탁하고 더웠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 대부분은 서로 아는 사이였다.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웨이터들은 카운터에서 식탁으로 술을 나르느라 분주했다. 두 사람이 더 들어왔지만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들은 내가 앉은 식탁 맞은편에 섰다. 나는 맥주를 더 주문했다. 아직 일어날 생각이 없었다. 병원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일렀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을 완전히 차분하게 가라앉히려 애썼다. 두 남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자 나가버렸다. 나는 맥주를 한 잔 더 마셨다. 이제 내 앞 식탁에는 술잔 받침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맞은편 남자는 안경을 벗어 안경집에 집어넣고 신문을 접어 호주머니에 넣더니 리큐어 잔을 들고서 실내를 둘러보았다. 불현듯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웨이터를 불러 값을 치르고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쓴 다음 문을 나섰다. 나는 비를 맞으면서 병원으로 걸어갔다. 위층에서 나는 복도를 따라 내려오는 간호사를 만났다. 방금 호텔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녀는 말했다.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덜컹 떨어지는 듯했다. 뭐가 잘못됐나요? 헨리 부일의 출혈이 멎지 않아서요. 들어가도 됩니까? 아니요, 아직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함께 계세요. 위험한가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간호사는 병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복도에 앉았다. 마음속이 텅 비었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아니, 생각할 수 없었다. 캐서린이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 하느님,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 죽지 않는다면 당신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하느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느님,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가 죽지 않는다면 당신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아기는 데려가셨지만 캐서린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기를 데려가신 건 괜찮지만 그녀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하느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내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뒤따라 병실로 들어갔다. 내가 들어가도 캐서린은 날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의사는 침대 맞은편에 서 있었다. 캐서린은 나를 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침대 쪽으로 허리를 굽힌 채 울기 시작했다. 가여운 분, 캐서린은 조용히 말했다. 안색이 잿빛이었다. 괜찮아, 캐트. 나는 말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난 죽을 거예요. 그러고서 그녀는 한참 기다렸다가 말했다. 죽기 싫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만지면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손을 놓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가엾은 사람, 마음대로 만져요. 괜찮아질 거야, 캐트. 내가 알아. 당신은 회복될 거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당신에게 편지를 써두려고 했는데 결국 못 썼네요. 사제나 누군가를 불러줄까? 당신이면 돼요. 그녀는 잠시 후 말을 이었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냥 싫을 뿐이에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끼어들었다. 알았어요. 캐서린은 대답했다.
뭔가 해줄까, 캐트? 뭘 가져다 줄까? 캐서린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잠시 후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서 우리의 관계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죠? 우리가 나누었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을 거죠? 절대로 안 해. 하지만 당신에게 다시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길 바라요. 그런 건 필요 없어. 말을 너무 많이 하는군요. 의사는 말했다. 헨리 씨는 잠시 나가주세요. 나중에 들어오도록 하시죠. 당신은 죽지 않을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요. 알겠어요. 캐서린은 말했다. 곧 당신에게 돌아가 많은 밤을 함께 보낼 거예요. 이제는 말하는 것도 무척 힘들어 보였다. 이제 밖으로 좀 나가주세요. 의사가 말했다.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캐서린이 잿빛 얼굴로 내게 윙크를 보냈다. 문 밖에 있을게. 나는 말했다. 달링, 염려하지 말아요. 캐서린이 말했다.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이건 그냥 다 더러운 속임수예요. 아름답고 용감한 사람. 나는 바깥 복도에 나와 기다렸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와 내게 다가왔다. 부인이 중태인 것 같아요. 걱정스러워요. 그녀는 말했다. 죽은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혼수 상태입니다. 캐서린의 출혈이 계속되는 것 같았다. 의료진은 출혈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병실로 들어가 캐서린이 숨을 거둘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녀는 내내 의식을 찾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멈추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나는 의사에게 물었다. 오늘 저녁에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난 여기 잠시 더 있겠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아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안녕히, 그가 말했다. 제가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수술은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말을 잘랐다.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면 좋을 텐데. 아니요, 됐습니다. 그는 복도 아래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병실 쪽으로 되돌아갔다. 지금 들어오시면 안 돼요? 간호사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아니,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여기서 나가줘요. 나는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간호사들을 내보낸 다음 문을 닫고 전등을 껐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마치 조각상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병실에서 나온 나는 병원을 벗어나 비를 맞으며 호텔을 향해 걸었다.